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의 상징도시 드레스덴에서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북한 당국에게 3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북한 산업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북한은 드레스덴 선언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남북한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지금, 드레스덴 선언 이후 북한 지원 산업의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십니까. 창조토론 산업을 말하다 진행을 맡은 이창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통일의 상징적 도시인 드레스덴을 찾아 이른바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연설이 끝나자마자 북한은 해안포를 발사하고 박 대통령의 비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레스덴 선언 이후 북한 산업 지원 정책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함께해 주실 전문가 4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도 역시 저희 패널 위원이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신 장석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중소기업 혁신전략연구원의 맹명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서희호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토연구원 한반도 동북아 연구센터 이상준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통일 후 독일의 주요 공업도시로 성장한 이 드레스덴이 한반도의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만큼 그 자체적으로도 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는데요. 드레스덴 선언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장석인 박사님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그동안의 남북한 선언, 통일과 관련된 선언이 있다 보면 되게 정치적 아주 거창한 선언이나 혹은 계획을 발표하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주로. 이번에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일단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두 번째는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세 번째는 남북 주민 간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프트한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혹자에 따라서는 너무 구체성이 없다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오늘 토론이 이 드레스 선언의 결국 북한 지원과 관련해서, 산업 지원과 관련해서 그 의미를 볼 때, 기업들이 이제 그런 선언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기업 관점에서는 아마 두 번째 선언이 가장 의미가 있고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너무 거창한 프로젝트를 내세운다든지 이런 선결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야말로 실제적인 남북한 교류와 협력 부분에 어떤 구상을 좀 밝힌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희호 교수님께서는 드레스덴 공대에 또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드레스덴이라는 이 도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드레스덴 공대 제가 작년에 7월, 8월 2개월간 연구차가 있었고요. 요번에 박 대통령 명예박사를 수여하신 그 총장님 초청으로 저희가 2달 정도 대학에 여러 가지 연구 운영 그런 거를 자문해 주러 갔었는데 크게 3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는 왜 독일에 갔으면 프랑크푸르트나 큰 도시죠. 그리고 이제 베를린 같은 그런 중심 도시에서 선언을 하지 않고 왜 드레스덴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드레스덴이 우선은 상징적으로 독일 통일 전에 동독의 중심 도시였고요. 히틀러가 제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김일성도 거기 왔다 갔다 그러고요. 그래서 큰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2차 세계대전 때 완전히 파괴됐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연합군들이 굉장히 그걸 미워했기 때문에 드레스덴이라는 도시를 그래서 완전히 전쟁이 끝났는데도 계속 폭격을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기록 영화를 보니까 완전히 잿더미로 변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완전히 도시를 재건해가지고 산악연에 아주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델이 돼가지고 지금 세종시도 제가 알기에는 그 모델을 했다고 그러고요. 대전시하고는 협약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있는 동안에 대전시에서 시장도 오시고 그랬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동독의 중심지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개방이 됐고 자유화돼가지고서는 번영의 도시가 됐다는 데서
거기서 이제 박 대통령께서 선언했다는 게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드레스덴에 대해서 아주 또 네.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상준 센터장님은 이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독일에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베를린 선언을 했죠. 당시 이 선언이 처음으로 우리 정부 수반이 북한의 인프라 개발 지원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나서고 여러 가지 그 안보 현안에 대해서 문제를 적극적인 성의를 보일 경우에는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당시 베를린 선언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의 그 드레스덴 선언은 그 당시에 그 북한에 대한 인프라 지원의 그런 의지를 조금 더 구체화한 방식으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이번에 드레스덴 선언의 의미는 조금 전에 그 서희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드레스덴이라는 도시가 통일 이후에 유럽의 새로운 그 과학 기술 분야의 중심 도시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 유럽에서도 가장 그 R&D 분야의 그 투자 비율이 높은 도시가 지금 드레스덴입니다. 드레스덴에 상당히 정보통신, 전기, 전자 분야의 첨단 기업들이 많이 집중돼 있고요. 그 대통령께서 그 구동독의 여러 도시 중에도 그 왜 그 드레스덴을 선택했는가? 바로 옆에 그 라이프치히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사실 라이프치히라는 도시가 상당히 독일 통일의 상징적인 도시죠. 네. 정치적으로 볼 네. 때 1989년 12월 달에 그 민주화 촛불 시위가 발생했던 도시고 이것을 기화로 해서 그해 11월 달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마 라이프치히 대신에 드레스덴을 선택한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보다도, 정치적인 의도보다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남북이 상생을 도모해보자. 그러니까 드레스덴의 그런 그 경제적인 번영,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북한에게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겠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독일 하면은 이제 뭐 드레스덴이라는 도시는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요. 또 저희 또 이렇게 말로써 설명을 하더라도 사실 잘 감이 안 오는데 어떻게 좀 발전이 됐는지도 조금 부연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 드레스덴은 그 작센 지역, 북한 동독 지역의 그 남부 지역이죠. 작센 지역의 그 주요 도시가 핵심 도시가 되겠고요. 특히 이 도시가 과거에 그 통일 이전에도 그 공업화, 중공업화되는 그러한 운명을 받았지만은 역시 도시라는 것은 본래의 속성, 본래의 잠재력이 그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억제되더라도 그런 정치적인 장애가 제거되면은 다시 본래의 그 잠재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드레스덴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적인 역량, 그런 기술 분야의 어떤 그 역량들이 다시 통일 이후에 발현이 됨으로써 상당히 세계 유수의 그런 정보통신 기업들, 또 유럽의 주요 기업들이 그 지역의 그 연구 개발 기능들, 특히 연구소라든지 또 대학과 연계한 그런 산학 협력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시 주변에 많이 그 유치를 해가지고 네. 성장을 일으킨 도시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맹명관 교수님께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왜 저렇게 북한이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가, 그 부분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 선언이 나온 다음에 몸값을 부리는 반통일 넋두리라고 이런 식으로 네, 반발을 맞습니다. 하고 네. 반발을 했죠.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게 1989년도 12월 19일 날 이 서독 총리가 동독인들의 그 자율권을 존중한다라고 얘기했던 데가 바로 드레스덴입니다. 결국 흡수 통일에 대한 위협을 이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선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일방적인 것도 있지만 결국 우리끼리 한 얘기를 밖에 나가서 얘기했다고 하는 불쾌감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좀 더 우리가 좀 더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현실적이고 또 서로가 좀 합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선언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약간 의견을 좀 달리하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구상뿐만 아니라 신뢰 프로세스, 즉 이 정부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프로세스라고 하는 단어들이 좀 더 약간 구체화돼서 좀 제한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제한됐던 여러 가지 사업들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보는, 그래서 그들을 좀 더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지, 2000년도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처럼 어떤 획기적인 그 다음에 정책이 나와야 네. 되지 않으면 이건 어떻게 보면 선언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은 그냥 선언 자체로 그냥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앞으로 그렇죠.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의견은 또 안 가지고 계시는 그런 네, 것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 드레스덴 선언에서 또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또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이 민생 인프라 구축,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서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세 가지 구체 방안이 보면은 인도적인 이제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생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동조정 회복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민생 인프라 구축은 가장 저는 중심적인 아이디어가 한반도 어떤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남북의 상황은 뭐 이렇게 도와준다, 일방적으로 지원한다,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제 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한반도 경제 공동체로서 우리가 일종의 서로 간에 도와서 공동으로 번영하자.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 나도 줄 거 있고 받을 거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 2차 산업으로 나눠 생각한다면 1차 산업에서 농업 같은 것은 과거에도 우리가 옥수수나 쌀 같은 거 이런 재배 기술도 많이 전수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전수해주고 기본적으로 농업 우리가 발달된 우리가 발전되어 있는 어떤 농업 기술을 전수를 해주고 그 대신에 우리가 자원이라든가 북한의 지하 자원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지원받고 이런 개념이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산업에서는 뭐 한국은 자본이라든가 경영기술 이런 것이 발달되어 있고 그렇죠. 예. 북한은 이제 자원, 노동 이런 것이 발달되어 풍부하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시너지 효과 그런 것을 노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교통이라든가 철도, 물류 이런 것들 3차 산업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 인프라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발달된 것을 주고 그쪽에서 또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해서 서로 간에 그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아주 굉장히 좋은 그 중심적인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실 때 드레스덴이 좀 폐허가 됐던 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전에도 저희가 나아가야 할 어떤 정책 방향과 비슷한 그런 독일의 어떤 역사 과정이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드레스덴은 이제 사실은 동독에서 중심 도시였지만은 그러니까 동독에서 가장 중심된 도시였어요. 이제 베를린 빼고 베를린은 동베를린, 서베를린 나눠져 있었지만, 근데, 완전히 이제 폐허가 된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막스 플랑크라든가 말이죠. 그 다음에 프라운호퍼, 예를 들면은 기초연구소, 그 다음에 응용연구소, 그 다음에 이제 폭스바겐이라든가 전 폭스바겐도 직접 가봤는데요. 그런 공장들이 들어서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파운더리스라고 해서 그 반도체 공장, 그게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많이 거기 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돼 있고, 드레스덴 공대가 이제 한 5대 공대 중에 하나고요. 그런 것들이 아주 산학연 모델이 아주 잘 돼 있죠. 그래서 드레스덴이 그런 좋은 모델을 제시한다. 현재 남북한 경제 공동체에서 어떻게 북한의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북한의 드레스덴은 어디냐. 지금 그게 신의주냐, 원산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배울 필요가 있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민생 인프라 구축 또 이상준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가 바로 민생 인프라라는 말에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북한에 대한 인프라 지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때 많이 논란이 됐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인프라 지원이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의 개선에 기여를 하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대북 지원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주민들의 급격한 삶의 수준 차이를 줄여가자는, 그래서 평화 통일을 이룩하자는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번에 민생 인프라라는 이 단어라는 것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것의 실천 키워드가 아니겠나 하는 얘기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이런 자그마한 실천 가능한 생활 속에 체감 가능한 그러한 협력부터 시작하자. 이것을 통해서 상호 간의 신뢰가 구축된다면은 단계적으로 교통이라든지 통신, 기타 큰 규모의 인프라 개발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뢰를 서로 굳히기 위해서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협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번에 농업 분야, 특히 이제 식량 생산과 관련된 그런 협동, 농업 부분에 있어서의 복합 농촌단지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바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위한 그런 인프라부터 개선해보자. 그렇게 한 후에 신뢰가 구축되면은 좀 더 큰 인프라가 갖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마 이런
그 복합 농촌단지 같은 이런 그 북한의 실질적인 그 삶의 주민 삶의 개선에 기여되는 그런 사업들부터 한다면은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남한에 대한 인식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지고 이것이 바로 통일의 작은 씨앗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이번에 그 민생 인프라 부분이 크게 강조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준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국토연구원에 계시잖아요. 이 북한의 SOC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까? 이 SOC를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민생 인프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북한의 인프라를 개발한다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한반도가 지금 반도로서의 정체성을 못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북한이 일종의 남한과 단절돼 있음으로 해서 우리 남한은 섬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한반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경제 발전에도 큰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반도로서의 정체성을 되찾는데 이 북한 인프라 개발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못 사는 이웃의 인프라를 좀 개선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가 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반도로서의 반도 중심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프라 개발이 상당히 필수적이다라고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남북 간의 통일이라는 것은 이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뭐 그런 것이 아니군요. 실질적으로 서로의 그 격차, 급격한 격차.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지금 세계 최하위국의 경제권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것이 같이 이렇게 경기를 맞대고 있는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 지구에서도 보기 힘든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급격한 격차를 줄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 통일을 향한 어떤 그 협력이라는 것도 공허한 말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급격한 아주 큰 그런 경제적 격차를 메워가기 위한 하나의 초보적인 단계가 바로 북한 SOC 개발이 아니냐 이렇게 그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기반 투자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의 금액이 좀 들 것이라고 혹시 연구하신 결과가 있습니까? 뭐 그거 북한의 이제 그 SOC 개발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들이 많이 그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토연구원이 작년에 저희가 추산한 바에 의하면은 북한의 그 주요한 핵심적인 그 인프라 개발에만 약 10년 동안 약 112조 정도의 112조. 예, 그 네.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이 되고 있고요. 관련한 기관에서도 100조에서 한 120조 정도의 그 어떤 그 SOC 개발이 향후 10년 이내에 필요하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그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를 하고 또 북한의 어떤 민생 투자를 하려고 지금 이제 일어서고 있는데 북한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을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는데요. 당분간 이것 때문에 남북 관계가 어려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또 이상준 센터장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드레스덴 선언 이후에 나왔던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사실은 이제 그 드레스덴 선언 그 시점에서 좀 더 높은 기대, 어떤 그 북한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을 상당히 그 기대를 크게 했었다가 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 반응을 보였지만은 그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 우리의 어떤 그 추가적인 그런 그 어떤 정책 제안에 대한 것을 주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최근에도 그 북한의 그 조평통이 대통령 우리 남측에 그 몇 가지 그 공개 질의서를 보내면서 오이사 조치 해제에 대한 의향을 질의한다든지 지금도 꾸준히 남측의 어떤 정책에 대한 그 관심 내지는 그 주목하고 있다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레스 선언을 반대했다 거부했다 이렇게 그 단선적으로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차분하게 그 북한의 반응은 이제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선언을 쭉 보면요. 이 공동 번영이란 말을 많이 써요. 공동이란 말을 쓰고 네. 교류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감정적인 부분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화되지 않은. 그래서 이 북한에서 뭐라고 반응이 나오냐면 잡동사니 긁어 모아놓고 지금 생색을 낸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사실은 사업 중에서 어떤 거는 되게 추상적이고
또 어떤 거는 또 구체적인 사업이에요. 예를 들면 모자 같은 그런 사업들 있죠. 네. 그런 모자 패키지 사업 같은 거는 이미 우리가 또 이미 하고 하고 있죠. 있고요. 네. 하고 있고 또 그런 사업을 생색을 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나가서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선언하고 그다음에 계속 그걸 추구하는 부분들이 되게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왜냐면 우리가 인프라를 깔아주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뭐 자원을 갖다 우리가 공급받는다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또 있는 거죠. 변수가 네.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선언을 할 때 그렇게 맨날 주고받는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 좀 더 알고 더 많은 것들 우리가 얻어내려고 하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없는 선언 뒤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려면은 저도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좀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네. 그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신뢰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들어올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철도 사업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수없이 이제 내놨는데 제가 평양과기대나 이런 쪽에 좀 프로젝트를 좀 참여하면서 봤던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자기네들도 이제 예. 미래에 뭔가 생존하려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당장 심정적으로 와서 가리키는 거 싫다는 거예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끌어내기 위한 좀 노력을 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선언해도 좀 늦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두 분 말씀은 이제 북한의 어떤 그런 반응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 장석인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근데 생각하시는지. 이게 남북 관계가 예. 상대가 있는 건데 우리가 어떤 조치를 했거나 선언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액션을 취했다면 그 두 분께서 이제 너무 그 가치를 둘 필요 없다라고도 말씀도 하시지만 이게 두 사람 간에도 너무 일방적이거나 상대가 싫어하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좋아한다고 해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왜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유난스럽게도 더 거부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여러 선언하고는 다른 특징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당국과 당국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상대에다가 우리가 이걸 할 테니 너는 어떻게 이렇게 되지만 지금은 상대가 북한 당국이 있고 북한 주민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주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네, 민생 인프라. 예, 민생 인프라라든지. 예, 인프라를 아까 하시지만 뭐 인프라도 사실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남한이 섬이니까 북한이 인프라를 갖춰주면 우리 대륙과 연결되고 너도 좋겠지만 우리도 좋아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그동안 일관된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도 선언문에 보면 북한 주민들의 예를 복지나 북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제 교통이나 통신도 한번 인프라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걸 공짜로 주겠다는 게 아니라 너들도 우리한테 지와 자원을 좀 다오. 이렇게 이제 실질적인 교류, 실질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로 사실 좀 접근이 된 거죠. 근데 이걸 왜 저렇게 과민한 반응을 보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이런 선언의 기반에는 우리가 상당히 이제 북한을 많이 이해했다는 거를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두려운. 왜냐하면 지금 북한 주민들이 소위 말한 시장화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 소득의 상당 부분을 배급을 받아서 충당하는 게 아니라 어떤지 뭘 물건을 팔든지 나가서 네. 자기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가로 받아가는 비중이 점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남한이 그걸 딱 노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네. 사실은 이제 굉장히 당국으로 봐서는 두렵고 또 그게 그만큼 당국으로서는 이거는 만약에 그게 정말 디펙트로 사실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할 때 여기 상대편의 민간 부분에 또 영역이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그런 게 지금 현재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게 이제 자꾸 고착화가 되거나 정말 실현화되면 당국으로서 점점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라는 걸 안다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입장을 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그런 선언이다. 그러니까 역으로 북한에서 우리 민생을 돕거나 우리 인프라를 한다 그러면 또 우리도 되게 예민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네. 반대 어떤 그 역지사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하나는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이 주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민생 인프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와 협의하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혹시 저 사람들이 흡수통일을 노리고 그렇게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지금 불러일으키게 하는 어떤 사안일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자꾸 흡수 통일을 한다는 네.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공교롭게 드레스덴 선언이 나온 이후에 해안포를 쏘고 뭐 무인 항공기가 발견되는 등 이제 북한의 어떤 좀 어린이 같은 행동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좀 발견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북한의 산업 지원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실현되기 어렵지 않을까요, 서희호 교수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폐쇄적인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강하고요. 폐쇄적인 사회일수록 자존심이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북한 산업은 뭐 아시겠지만 군수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자원 같은 게 좀 있다고 그래도 대무역 구조가 굉장히 폐쇄적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전력사정이나 도로, 철도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인프라가 안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힘든 거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가 자존심의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산업 지원 정책으로 좀 뚫고 나가는 것 중에 하나로서는 그 사람들이 오픈되어 있는 경제 특구라든가 또는 관광 특구라든가 뭐 이런 그거는 이제 외국인들한테 오픈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한국도 들어갈 수 있다. 예? 거기 중국도 들어올 수 있고 뭐 러시아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했을 적에 자기네들이 자존심을 열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산업 지원 정책이 걔네들 북한에서 허락하는 자기네들이 자존심을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락하는 그런 경제 특구라든가 어떤 관광 특구라든가 어떤 그런 쪽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그래서 뭐 제가 그냥 그 데이터를 보면은 뭐 현재 13개 경제 개발구라든가 그다음에 3개 관광 특구 이런 것들이 향후 전망이 거의 60조 원의 공사 물량이 이른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산업 지원 정책을 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서 교수님 생각에서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맹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긍정적으로 봐야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풀어내야 되니까 햇빛 정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이 제일 이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는 중국을 모델로 하자면 중국까지 되는 걸 되게 무서워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등소평이 흑묘백묘를 얘기하듯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우선이다 해서 중국을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바꿔가면서 자본주의화되는 것들을 되게 무서워하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 선별적으로 아마 접근하거나 원칙들이 이제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접근할 것 같은데, 우리도 좀 지혜롭게 이 사람들을 큰 선을 하고 뭐 전적으로 그냥 융단폭격같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좀 선별적으로 좀 이렇게 서서히 비어있는 부분부터 들어가요. 네,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인프라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협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자꾸만 불러내서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응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에서도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력 경쟁이라 하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건 북한 내부 사정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다독거리면서 가야 되는, 아까 큰형이라고 얘기하는데 큰형처럼 말썽 많은 동생들 잘 다독거려 가는 것처럼 그렇게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력갱생이 아주 또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또 중요한 문제 같고요. 장석인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향후 그러니까 이번 드레스덴 선언의 경우에서 봤을 때처럼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우리 동질성을 갖고 있는 같은 민족이면서도 또 이게 도와준다고 해도 이게 자존심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제 큰형님까지도 이야기하시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기네들이 더 큰형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근데 이제 사실 최근에 독일에서 오신 이 산학협력을 잘 하시는 분, 특히 이제 대기업 입장에서 중소기업을 80여 개를 같이 모아서 일종의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기업들을 도와가면서 이제 큰 대기업으로 큰 지역으로 이제 발전한 클러스터의 회장이신 분인데,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게 작동을 했느냐. 우리가 협력하는 거 다 안다. 좋은지 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작동이 잘 안 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그게 이루어내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전혀 뜻밖의 이야기더라고요. 그 대기업이 혹은 이 재벌이 그 클러스터를 이제 지원했는데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거예요. 당신네들 이렇게 모아서 지적재산권 그냥 후려치기 해서 당신들 이용해서 내가 더 크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당신네들하고 같이 크고 싶다. 같이 정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새로 한번 발전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진정성이 우선 통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과감한 투자를, 장기적인 투자를 상대방이 놀랄 만큼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리스크 있다, 뭐 위험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당신네들하고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걸 보여라. 그러면 정말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는 순간에 이제 정말 협력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한 관계도 우리가 이런 선언을 통해서 정말 보여야 되는 것은 진정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게 우리가 지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기업적 입장에서 보면요. 북한도 또 다른 우리의 어떤 하나의 기회일 수가 있어요. 기회비용일 네,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가스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지하자원도 사실은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는 참 급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새로운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꼭 지원하고 받는다 이런 교류보다는 오히려 좀 더 좀 대등하게 갈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좀 네. 그렇게 갈 수 있는 여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진정성 있는 큰 투자 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준 센터장님께서도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업 협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도적인 협력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인도적인 뭐 지원과 협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라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제라고 한다면은 이 산업 협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고요. 네. 지금 중국이 계속 북한한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원칙에 따라서 어떤 시장의 원칙에 따른 경협을 북한이 좀 해라. 우리 중국하고 북중 간의 협력도 시장의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네. 것이 일관된 중국의 입장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시장의 원칙에 따른 그 남북 경협, 이 큰 원칙 하에서 우리 산업협력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틀이고, 북한이 작년에 그 11월 달에 그 13개의 그 경제개발구를 발표했는데, 그걸 보게 되면은 과거와 다른 좀 그 양상을 보입니다. 과거처럼 터무니없이 큰 경제 특구를 뭐 개발하겠다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이제 예. 북한도. 그래서 규모는 작고 소규모의 그런 그 이제 그 투자 유치를 위한 개발구를 만들겠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제조뿐만 아니라 농업, 관광 이런 분야에까지 특화된 특구를 만들겠다 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서히 북한도 이 경제성의 원칙, 시장 경제의 원칙에 따른 경협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조금 더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좀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이 드레스덴 선언에 따른 제안을 수용을 한다면은 북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북한 산업 지원 정책이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그린 데탕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북한과의 농업 협력을 통한 어떤 그린 데탕트, 뭐 녹색의 긴장 완화를 조성한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장성인 박사님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좀 펼쳐져야 될까요? 네, 이번 선언에 아까 우리 명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그 새로운 눈에 띄는 용어가 있거든요. 남북한 공동 번영, 그다음에 한반도 경제 공동체 건설 이겁니다. 아주 같이 중립적이고 또 뭐 이념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없는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표현이 산업지원정책으로 표현하는 것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바꿀까요? 남북한 공동 프로젝트라고 공동 차라리 프로젝트. 하자 이거죠.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원이 아니죠. 네, 같이 네. 서로 이해관계가 입치돼야 되고 아까 마치 경제적 원칙이 적용돼야 되고 네.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그럼 동등한 입장에서 다만 하되 지금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저쪽에 지금 실태를 많이 지금 파악을 하고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농업 생산의 부진이라든지 산림이 항폐화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거 이상으로 나는 저 북한 당국 또 북한 주민들도 역시 문제가 되고 걱정을 하는 거라는 네, 거죠. 네. 그런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당장 저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일단 해결하는 것이 되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역시 뭐 그게 투자가 될 수도 있는 문제고 우리 기술을 또 나누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쪽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문제고 예. 또 이제 이게 우리로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국제사회에다가 남북한 전체가 국제사회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좋은 투자처로 간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한 자금도 뭐 없는 자금에 지금 남북한이 뜰뜰 끌고 모아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국제사회가 우리 남북한 공동체로 간다는 것이 아주 정말 믿을 만한 프로젝트가 된다면 여기보다 더 좋은 투자처는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이제 이점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도 이 복합 농촌단지 조성 같은 이런 부분 쪽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 당국 입장에서도 우선 지금 먹고 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급 부분 쪽을 어차피 다 충족 못하는 부분이고 자력으로 다 식량을 조달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보다 더 많은 생산을 가능케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쪽에서 정말 된다면 한번 북한 당국도 한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것들을 자꾸만 전제를 하지 말고 한번 순수하게 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정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 특히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당국의 부담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덜 수 있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일이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원이 아니고 이제 공동 프로젝트. 네. 자, 이상준 센터장님께서는 이 공동 프로젝트 남북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할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전에 그 장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북한 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북한을 직접 지원한다기보다도 그 북한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지원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좀 저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그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 사업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북한 근로자들의 생산성이라는 거는 지금 일부 숙련된 부분들에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네. 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의 그런 인력 활용보다 오히려 더 부분적으로는 더 우수한 그 생산물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런 정도로 그 한마디로 해서 남북 협력의 그 시너지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농수산물 또 IT 뭐 지역 학물 자원 개발 뭐 이런 각 분야에서 남북 협력의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잠재력들은 상당히 크다. 저희들이 네. 그렇게 보고요. 또 이 북한 산업 개발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과 이것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것은 통일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각에서는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 우리 통일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도 점진적으로 북한의 산업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통일을 일으켜야 통일 비용을 저감하지 지금 같은 이런 극심한 경제력 격차를 상황에서 통일은 큰 어려움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 산업 개발에 대한 그 지원은 우리가 통일 준비 차원, 네. 그 통일 비용을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격차를 줄이면 이제 통일 비용이 좀 근데 줄어든다. 이제 네. 그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또 먼 미래에 대한 투자예요. 이게 네. 통일 비용도 물론 있지만 기업이라고는 단기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선언의 실효성이 있다고 한다면 좀 디테일하고 좀 구체적인 전술적인 부분이 좀 나와야 되고요. 제가 이 여러 가지 그 사업조 중에서 이 전략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주기만 하는데 받아야 될 우리가 뭔가 그 기회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예를 들면 그 나산 여기 하산 그 물류 사업 같은 이런 부분들. 네네.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뭐 유럽인이 뭐든지 나갈 수 있는 동북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갈 수 거점이 있는 될 수 있죠. 네네. 네. 그런 아주 또 가까이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뭐 먼미라고 투자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뜻을 합의해가는 그런 과정도 또 필요하고요. 그게 디테일하게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좀 뭐 우리가 좀 더 깊게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기존의 서전을 보면 되게 비슷한 유예요. 비슷한 유고 또 우리가 뭐 인프라하고 계속 얘기했지만 사실 뭐 우리가 계산한다고 해서 계산되는 게 아니라 기업은 또 들어가 보면 또 이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변수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네. 연구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우리나라 기업들도 북한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을 꾸준히 하고 있는 편입니까? 있습니다. 예, 은행 쪽에도 그렇고요. 네. 연구소 하는데 그게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깊게 실효성이 있게 더 되지는 깊게. 않는다. 네. 좀 여러 가지 좀 변수가 많습니다. 이 북한 사업. 네, 알겠습니다. 서희호 교수님께서는 이 북한 정책, 산업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의견을 글쎄, 하시는지. 좀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리면 제가 이제 드레스덴에서 2달 정도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지금 이제 통독이 됐지만은 그 드레스덴에 대한 그 동독에 대한 프라이드는 아직도 상당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가면 영어가 잘 통하는데 여기는 영어가 네. 잘 안 통합니다. 아. 예, 일반 그 학자들은 잘 되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과거의 공산주의 사람들의 하나의 특징이 아니냐. 그래서 저게 저는 두 가지 북한과의 어떤 산업 정책에서 두 가지 측면이 하나는 체제 문제. 체제가 무너지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우리가 체제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일이 진행이 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산업 뭐 대당 뜨든 산업 정책이든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야지 체제를 결과적으로 무너뜨리겠다라는 걸 먼저 내세우면은 이게 움직여질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일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무슨 농업 정책이나 이런 것도 일방적으로 비료를 지원하고 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종자 농약 같은 것도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그만큼 지원했다는 거를 굉장히 내세웠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개성공단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성공단이 우리가 니네들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건데 그럼 뭐 문 닫어 이런 식으로 했을 적에 반응이 그래 그거 닫으려면 닫어 하는 그게 그게 자존심인데 속으로는 그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측면 체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건드리지 말고 그 다음에 그 호혜 원칙 예를 들면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는 뭐 형이고 너네들은 동생인데 우리가 도와준다. 그런 개념으로 가면은 절대로 자기네 그걸 속으로 알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산업 정책이나 이제 농업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런 상호 호혜 정책으로 산업 정책이 진행이 돼야만 북한이 좀 더 점진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맹 교수님께서 나진 하산 철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총 3억 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러시아 주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2001년부터 지금 추진한 사업이고 이런 것 때문에 한국 기업으로서는 좀 반신반의한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 뭐 철도를 개보수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항구를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근데 여기 우리가 왜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물리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물리적인 차원이라는 게 뭐냐면 당장 우리가 물건을 실어서 갈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것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건 좀 먼 미래라고 기업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적으로 지켜보는 그런 입장이 되고요. 물론 우리 쪽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뭐 통일을 위한 비용이라는데 아직 우리들의 생각은 그렇게 해서 과연 통일이 될까라고 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요소가 돼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의 뭐 인프라를 깔아주고 니들이 뭐 자원을 해주고 뭐 이런 거 있죠. 아주 인적 자원이라 이런 휴먼 리소스 우리가 받고 이렇게 하는 자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체제 그러니까 그런 불안정 때문에 있죠. 불안정인 요소 때문에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건 리스크한 투자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들어갈 수 없는 어떤 장벽이 생겨버린 거죠. 그럼 그게 충분하게 보장이 됐냐?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 투입했던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 물류가 과연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기업의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당장 수익을 내서 이거를 돌려야 되는 순환시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까운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로열 더치텔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정유회사입니다.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뭐냐면 미래를 위해서 뭐냐면 캐나다에 가서 오일샌드를 가지고 와서 새로운 오일을 발견하거나 천연가스를 갖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하자원을 바로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기회비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단순한 물류 갖고는 힘들겠다. 그리고 그것이 막 엄청난 유럽을 갖고 하는 이런 큰 그림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뭔가 연관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시해야 되느냐. 그걸 빨리 발견하고 서로 그런 것들을 좀 주고받을 수 있어야 좀 더 실질적인 정부가 주도하지만 실질적인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최연의 코레일 사장이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철도협력기구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출국을 한 상태인데 장성인 박사님, 남북 철도 사업에 이게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남북 관계에서 어떤 프로젝트든 그 제일 큰 요소가 아까 말씀하신 리스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두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철도라는 건 우리 남한에서 그쳤는데 북한까지 연결된다는 부분에서 당연히 뭐 경제적 논리로도 혹시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다. 또 서울까지, 부산 서울까지보다는 서울에서 신주까지나 뭐 함원까지나 갈 때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더 의미를 가지려면 이제 예를 들면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유럽까지 간다는 부분에 이제 숙제지 않습니까? 꿈만 같은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번의 경우는 이제 윗선이 우선 좀 해결이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연결하는 꼴이니까 지금 단계로 진행 단계로 본다면 그 논의 없이 이것만 이야기할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게 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상준 센터장님은 최현의 코레일 사장의 방북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좀? 네, 저도 지금 방금 전에 그 장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북철도 협력 사업을 그 남북 간의 이런 이슈에 국한되기보다는 이게 국제적인 협력 사업의 한 틀로 갖고 가는 것이 사업의 안정성,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이 철도 협력 기구에 가입을 하고 이 대륙 철도 운송 사업의 한 일원으로서 공식 참여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TKR, TSR 연결을 통해서 우리 화물을 유럽으로 보내겠다는 우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번 회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송 비용이 더 절감이 기대가 되나요? 그 TSR, TKR을 할 운송을 할 경우에는 해운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기간 면에서 뭐 일주일 이상 더 감축이 되고 비용도 30% 이상 감축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하고 마찬가지 맥락으로 그러니까 이게 TSR 그 트랜스 사이베리안 레일로드가 되면은 우리가 뭐 북한 유럽 쪽으로 굉장히 뭐 물류라든가 이런 게 유리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걸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남북한 우리가 뭐 경의선이라든가 동해선 같은 거 과거에 그 연결 행사도 2003년인가 갖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왜 그러면 예를 들면 태평양 쪽에서 오는 모든 물류들은 북한도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그런 철도들이 완성이 되면 그래서 북한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우리한테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굉장히 유리해진다는 걸 설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코레일 사장님께서 가셔서 북한도 알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철도 사업은 이제 미래에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고 대표적인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협 사업이 이제 금강산 관광 그리고 개성공단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하다가 지금 또 중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각각 그 정상화와 이제 국제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서희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개성공단하고 그 금강산 문제는 사실은 북한의 그 의사결정 구조가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군사력이 지배하에서 이제 군사 정권에 가까운 그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접근 방식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예를 들면 뭐 북한의 구조상 자유로운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보장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금 문제라든가 뭐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생각에도 이 남측도 이 정치적으로 이거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뚜렷이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때 개성공단을 그 하나의 그 매개체로 활용하지 말고 개성공단은 그냥 간다. 어떠한 그 정치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마 북한도 그걸 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뭔가 트집을 잡고 그러는 거는 이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핑퐁식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개성공단을 저는 필요로 한다고 보고요. 뭐 금강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그 한국 그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그것도 이제 자기네들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피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이제 사과를 하려니까 좀 자존심도 상하고 왜냐하면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금지 지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쐈다라는 게 이제 그 사람들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한국인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사과를 안 하니까 이제 우리 화가 나서 하고 이게 서로 간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감정적으로 핑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해야지만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이제 이런 개성공단 사업이라든가 금강산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점이 우리나라가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북한도 마찬가지고 남측도 마찬가지고 남한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알겠습니다. 맹 교수님 생각은 또 어떠십니까? 예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짝퉁도 많이 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이 커지고 시장의 논리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방에 대한 것들, 시장의 논리를 이 사람들이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갈등이나 대치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있는데 반면에 역할들이 너무 좀 작지 않았느냐. 이제는 2단계 개성공단은 우리가 아까 국제화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도 어떤 업그레이드된 어떤 그런 같은 사업에 동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되고요. 이제 금강산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 그 사업을 중지시켰겠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어떤 니즈가 있고 정말 필요가 있는데 그런 필요들을 서로가 잘 협력하고 공감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거는 이미 벌써 상당히 많이 진행했다는 걸로 좀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은 우리가 좀 더 좀 과제를 풀듯이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많은 기술도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불안정에 대한 문제거든요. 잘 나가다 불안정이 있으면 모든 게 스톱돼 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리할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어떤 정책 이런 것들 좀 아마 먼저 우리가 먼저 그런 선언을 한단 말 그런 선언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개성공단 재가동이 이제 7개월 정도가 흘렀는데 입주기업 가동률은 85%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장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여기 지금 입주기업 가동률 85% 수준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에 한번 개성공단이 다침으로 해서 그 일종의 그 굉장한 충격을 입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뭐 더 추가로 투자를 한다든지 뭐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한다는 걸 지금 아마 기업 보고 하라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죠.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하는 거지.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다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이 이제 지배적일 거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걸 이 상태로 계속 이제 유지 보존하면서 어떻게 끌고 가보려고 한다는 것부터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거기서 많이 주점 업종이 되는 이제 전통산업 쪽 아닙니까? 뭐 섬유 뭐 이런 것들인데 주로 이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1세대 버전 1 1.0 개성공단이었다면 그런 계획을 통해서 한번 탈바꿈을 해야 돼요. 다른 버전 2. 다른 버전 2로. 그러면 가령 뭐 그쪽이랑 이제 아까 클러스터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생태계로 엮으려고 그러면 왜 그쪽에서 그것만 하느냐 이제 북한에 그럼 너희들 그러면 디자인 할 수 있는 좋은 우수한 인력이 없느냐. 아까 뭐 평양 쪽에서 IT 쪽의 기술을 가지고 또 접목해서 이쪽 영역에 IT가 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뭐 이렇게 자꾸 연결을 시켜줘야 되죠. 진정성을 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면 그 섬유단지로 성격에 있는 부분이 또 IT 단지로 또 변할 수도 있는 문제고 특히나 이제 그쪽의 인력들을 뭐 우리가 활용하면서 또 거기에 걸맞는 임금을 줘야죠. 근데 지금 전부 구도가 그거 아닙니까? 뭐 다른 나라 인력보다 더 싸게 또 양재 인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간다. 이게 네네. 아까 자존심 이야기 했었지만 자존심으로 사는 문제이기도 하고.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지속성을 갖기도 지금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으로 좀 버전 2.0, 3.0 이렇게 좀 이렇게 버전업을 시켜가는 것도 협상하기도 좋고 또 협력하기도 좋아지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 국내 기업도 다른 종류의 기업들이 좀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이미 상처 입었고 손해본 기업들한테 너 어쩔 수 없으니까 가서 해라.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이 구도를 짜고 있으니까 가동률이 저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이 남북한이 관계 드레스덴 선언을 계기로 해서 또 여러 전문가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뭐 좀 취합해 보면은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좀 첫 번째인 것 같고 또 함께 하는 게 또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오늘 해 주셨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장석인 박사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좀 남북 간의 어떤 산업적인 그런 협력 프로세스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남북 관계는 상대가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방적인 태도를 좀 바꾸고 또 이제 여러 용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대한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가 민감해하거나 불편해한다면 그걸 좀 바꿔야 되겠죠. 네. 이런 부분에 작은 데서부터 좀 실천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방 그 당국들은 다 아시는 대로 거의 세습 체제로 뭐 굉장히 안정적으로 길게 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5년마다 지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 통일 문제만큼은 아까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것만은 우리가 정말 진정성을 갖고 간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해놨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말 이해해주고 또 앞으로 전진시키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그게 상대방에 전달이 된다고 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권이 한 건 다 덮어. 없어. 뭐 또 그렇다면 상대방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정권이 끝나고 나면 또 바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자꾸 그냥 오히려 게임에 놀아나는 이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정말 남북 공동체로 정말 생각한다면 그런 좀 장기적 안목으로 좀 지속적으로 또 좀 지혜롭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통 기업은 미래를 보통 3년에서 5년을 보거든요. 네, 그러면 미래적인 입장에서도 저기도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사회적인 요구도 다를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연구하자면 안 되는 그런 우리가 계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더 좀 깊이 있게 같이 우리가 처음엔 필요로 했지만 함께 필요로 하는 과정들을 자꾸만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과의 상대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제 산업을 같이 발전시키는 데서 서로 윈윈 전략으로 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하면은 당신네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도움이 된다는 거를 그걸 오히려 더 좋아할 겁니다. 네. 자기는 자존심을 살릴 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체제에 관련 없다. 그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통일되면 체제는 무너집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그걸 내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존심을 살리고 체제에 대한 그 어떤 그 터치 없이 상호 호혜주의적인 그런 산업 발전을 협력을 해나가면 아마 북한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준 센터장님도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협력이 가능하려면 신뢰가 있어야겠죠. 결국 신뢰라는 것은 그렇게 단시일 내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그 이런 현안의 문제들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히 좀 신뢰를 밟아가면서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실전 가는 것부터 접근하는 그러한 좀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제 드레스덴 선언 이후에 북한의 산업 정책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토론을 해봤습니다. 전문가들 말씀대로만 좀 이렇게 정책이 이루어진다면은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 장석인 박사님,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서희호 교수님, 그리고 중소기업 혁신전략연구원 맹명관 교수님, 네, 국토연구원 한반도 동북아 연구센터 이상준 센터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